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 사태가 갈수록 더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쿠팡이 휴일인 그제 크리스마스에 기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3,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돌연 그 10,000분의 1 수준인 3,000명으로 대폭 축소했는데요. 사고 당사자가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까지 확보한 사상 초유의 셀프 조사였습니다.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일자 쿠팡은 정부와 협력한 거라며 정부 핑계를 댔는데요. 손해배상액 산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책임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유출자인 전직 직원을 접촉해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 증거 오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꺼내든 카드가 정부 지시였습니다. 정부가 만나라고 했다며 수사기관 협조 없이 유출자를 따로 만난 사실을 정부에 협조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법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증거나 증인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하면 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범정부 TF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또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고객 정보는 3,00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가로챈 건 10,000분의 1 수준이라며 유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인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액 줄이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체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외부 유출 건수를 대폭 축소해 이 불안감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차 피해 문제는 저장이 됐냐 안 됐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관리 상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보 주체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쿠팡은 조만간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최대한 피하고 손해배상은 최소화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집단 소송에 참가한 피해 고객은 약 50만 명으로 알려졌고 9개 소비자 단체는 1,000만 명을 모아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쿠팡이 이렇게 자신들 뜻대로 셀프 처리를 시도한 건 정보 유출 사태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도 쿠팡 뜻대로 처리하려 한 지침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는데요. 노동자가 다쳐도 의식이 없을 때만 119를 부르도록 하는 등 병원 이송부터 진료, 산재 신청까지 쿠팡이 촘촘히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주혁 노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인천물류센터의 안전사고 대응 가이드. 의식이 없는 위급 상황일 때만 119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고는 관리자 차량으로 지정 병원까지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도착 후 주차 위치부터 원무과와 응급실 동선까지 문건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선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집니다. 현장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함께 진료실로 이동해 사고 경위 전달. 사고와 관련한 첫 공식 기록을 회사의 셀프 설명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차단하고 포섭하는 하나의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철저하게 쿠팡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끌고 가는 거다. 산재 신청을 할지 말지 노동자가 결정하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문건에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산재로 할지 실비로 할지를 관리자가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의 병원비 지원은 중단되고 비용은 산재 승인 이후에만 환급됩니다. 불승인되면 환급은 없습니다. 반면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병원비는 10일 이내 회사가 직접 실비로 환급해줍니다. 3년 뒤 작성된 또 다른 대외비 문서에도 산재를 신청하면 병원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선택은 자율에 맡겼지만 당장 병원비가 급한 노동자에게 선택 방향은 뚜렷합니다.
거진 한 100만 원 넘게 나왔죠. 4, 5일씩에 한번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MRI 찍고 뭐 입원하고 산재 처리를 해라 해서 했는데 못 해주겠다. 그리고 나한테 불이익도 없다. 이랬는데 불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쿠팡 측은 산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해 초기 치료비를 일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를 셀프 조사로 마무리하려는 쿠팡. 산업재해 대응에서도 쿠팡의 셀프 지침은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00만 원대 가방을 준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수사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조금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과 부인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3년 당대표 선거 직후 260만 원대 로저 비비의 가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의원 부인 2차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 편지 쓴 날에 국회는 왜 가셨어요? 김기현 의원이 직접 가방 전달한 겁니까?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고 며칠 뒤 김 의원의 부인이 구매한 로저 비비의 가방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다는 메모도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날짜는 3월 17일.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날짜에 김 의원의 부인이 김기현 의원실에 방문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공항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가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귀국한 날 그날 전달하신 거 맞으세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그날 아니세요? 터무니 없는 허구의 비과학서설입니다.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전달한 선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당대표가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1시간 가까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술 도중 체념한 듯 아내도 구속돼 있고 귀가할 생각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재판부를 향해 자신의 구속 만기를 고려하지 말고 선처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체포 방해 사건 결심 공판. 날짜 이렇게 좀 적어와가지고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적어온 메모를 보며 최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는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는 계엄령은 계몽령이란 논리로 12.3 계엄의 정당성을 장황하게 늘어놓더니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자신에겐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끝나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다른 재판도 많단 겁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은 체포 방해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고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 이적 혐의,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 의혹,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풀려나길 포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곧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고려하진 말아달란 듯한 이야기가 이어진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거로 영장을 발부해서 저의 신병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이렇게 신병 확보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그런 만약에 고려가 혹시 있으시다면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59분에 걸쳐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겠다는 말을 짤막하게 남기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야권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에서도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직원의 통화. 조 부의장이 김 원내대표 부인인 이모 씨가 자신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200만 원 넘게 썼다고 말합니다.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 270 정도, 8원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이 씨도 자신의 구의회 카드 사용과 관련해 보좌진과 통화를 했는데 카드 집행 증빙에 필요한 식사 인원수를 어떻게 할지 우려를 표합니다. 인원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얘기를 생각하는데. 네, 식당들 인원수요. 동작구의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씨가 지역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받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혐의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칼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논란, 병원 진료 특혜와 아들의 국정원 업무 대행 의혹에 이어 부인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김 원내대표와 관계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쏟아지자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중진 박주민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안 드리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죠. 야권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개혁신당은 국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자연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며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지만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현재로선 사퇴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 30대 형제가 함께 목숨을 잃었고 서울 화곡동의 당구장에서 난 불로 50대 주인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에서 불길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서 불길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반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10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저희 집까지 연기가 들어온 냄새가 계속 나고 있어가지고. 이 불로 주민 3명이 화상 등 중상을 입고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중상을 입은 40대 남성이 내가 방화했다고 하는 걸 들었다는 주민들 말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 앞으로 앞서가는 구급차가 보입니다. 도착한 건물 창문으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당구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구장 주인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구장 다용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연기가 납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대전 동구 파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형제가 숨졌습니다. 20대 동생은 집안 출입문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형은 아파트 현관 반대쪽 지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피하려다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경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를 통해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인 G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전자부품, 즉 전장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주차를 하려는 한 차량. 운전자는 손을 완전히 떼고 있습니다. 간격이 좁은 곳을 무리 없이 들어가고 후방에서 자전거가 지나가자 알아서 멈춥니다. 주차 공간을 선택만 하면 4대의 카메라와 12개의 센서가 주변을 감지해 알아서 주차해 주는 겁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독일 ZF사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이 ZF사의 에이다스 사업부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ZF사는 자동차 전자부품을 다루는 전장 기업으로 특히 에이다스 핵심인 스마트 카메라 시장 업계 1위입니다. 지난 2017년 오디오를 비롯한 전장 사업이 강점인 하만을 인수한 데 이어 8년 만에 다시 전장 사업 확장에 나선 겁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은 엔진과 제동장치 등 하드웨어 부품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IT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 변화했습니다. 자동차가 하나의 전자기기가 된 겁니다. 모든 비이클을 SDV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ADAS 기술을 결합하는 전장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고. 이번 인수로 하만은 에이다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동시에 기존 주력 제품인 디지털 운전석 등을 결합해 자동차 운영체제 개발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독일 플렉트 그룹의 공조를 포함해 오디오, 디지털 헬스 등 신산업 M&A에 나서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엔 올겨울도 딸기 케이크가 큰 인기를 끌어 크리스마스에 5시간이 넘게 줄이 늘어섰는데요. 이런 인파를 분산시키고 성심당의 인기도 주변 상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인공지능으로 대기줄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 위로 휴대용 의자까지 등장하며 온 동네가 북새통을 이룹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전의 명물, 성심당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12시부터 말차시로 사러 서울에서 왔어요. 호텔 케이크가 10만 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 4만 원대 가격에 맛과 양까지 챙긴 가성비 케이크 소식에 전국에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성심당 본점 앞에 설치한 라이다 센서가 사람들의 동선과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복잡한 시간과 한가한 시간 통계도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전 장비시연에서는 수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4천여 명으로 가장 붐볐습니다. CCTV와 다르게 라이다가 감지한 객체를 AI가 사람이나 차량으로 분류하고 그 데이터를 통계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전 중구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2만에서 3만 명이 몰리는 성심당 줄서기 현황을 AI로 분석해 운영 중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방문객이 반경 50m 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어 상권 활성화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구 밀집이라든지 아니면 인파 밀집도를 저희가 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심당 본점이 있는 대전 원도심은 연간 1,000만 명 넘게 찾는 상권이지만 성심당 등 매출 상위 10에서 20% 점포에만 줄을 서는 한계가 명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빵을 시작으로 유휴 공간이나 창업자 커뮤니티,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지역 경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험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6개월째 유혈 충돌을 벌여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최근 3주 사이에만 100명이 넘게 숨졌고 휴전을 하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두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신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태국 국경 인근의 한 캄보디아 민간인 마을. 태국군 탱크가 마을을 돌며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을 쏴댑니다. 마치 게임을 즐기듯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국경 인근 태국 마을도 처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다 무너져 내렸고 주민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습니다. มือขึ้นก็ไล่ตลอดครับก็สิยิงกันเป็นระยะนะครับเป็นช่วงนะครับ 지난 10월 휴전에 합의하며 진정되는 듯했던 무력 충돌은 한 달도 채 안 돼 매설된 지뢰에 태국군이 다치면서 더 본격화됐습니다. ตามเงื่อนไขของสถานการณ์ที่เกิดขึ้นและให้มีการปฏิบัติการทางทหารในเรื่องอื่นๆที่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 Cambodia urged that Thailand immediately stop all hostile activity. 최근 3주간 민간인 피해를 포함해 최소 101명이 숨졌고 5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세계적 관광지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 마을이 폭격을 맞기도 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두 나라의 국경선입니다.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할 당시 태국과 합의했던 국경선 가운데 일부 경계가 모호한 지역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격화된 무력 충돌은 내부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대규모 온라인 범죄 조직 문제로 국제적 고립은 물론 경제적 타격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훈센 전 총리에게 권력을 이양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훈 마넷 총리는 국민의 눈을 태국과의 분쟁으로 돌리는 것이 권력의 입지를 다지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 총리는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고꾸라졌습니다.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숙적 캄보디아에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했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명피해 속에 다시 휴전에 합의하긴 했지만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두 나라 갈등을 끝낼 근본적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지난 2023년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황 씨는 재작년 태국으로 도피했다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미립국해 지내다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 한국행 비행기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2019년과 2021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3cm의) 문턱도 높은 벽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직접 문턱 정보를 모으고 거리에 경사로를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편한 길을 만드는 장애인들을 전인재 영상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3cm의 벽을 부수기 위해 수빈 씨는 특별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어디서 먹지? 휠체어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수빈 씨가 만든 문턱 지도에서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 높이도 계단 한 칸이 됩니다. 이 엄지 한 마디 정도가 뭐가 이렇게 높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깨에 힘이 없는 분들은 그조차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수준으로 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갈 수 없어. 엘리베이터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기 휠체어를 타는 딸과 함께 직접 경사로를 놓는 엄마도 있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분식집에도 못 가고 문방구에도 못 가고 생활 자체가 단절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경사를 직접 놔보면서 변화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윤희 씨는 경사로를 놓기 위해 제도를 설득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요만큼 나와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단속하지 않는 걸로 성동구청에다가 부탁을 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성수동 카페 거리에 새로운 경사로를 놓는 날. 기존에 갖고 왔던 경사를 안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경사로 잘 설치된 것 같아? 괜찮아? 전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유모차 끌고 계신 분들도 많이 편하게 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그리고 저조차도 물류를 이동하면서 좀 편리하게 유모차라든지 어르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관광객, 경사로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거죠. 결국 본인이 가장 문제를 많이 느껴서 장애인 분들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을 때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에서 SK 안영준 선수가 끝내기 버저비터를 성공시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동료를 구해냈습니다. 가스공사는 명백한 오심이라며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섰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쿼터 막판 64대 65로 SK를 한 점 차까지 추격한 가스공사. 종료 18초 전 벨란겔이 결정적인 가로채기를 해냈지만 라거나가 득점에 실패해 경기는 그대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SK로선 시간만 흘려보내도 되는 상황. 하지만 쐐기를 박으려던 오재현이 쉬운 골밑 슛을 놓친 뒤 반칙을 범했고 가스공사 신승민이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켜 기어코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6.4초.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은 SK 안영준이 한번 미끄러졌다가 일어나 슛을 던졌고 튀어나온 공을 재차 밀어넣으며 끝내기 버저비터를 성공시켰습니다. 극적인 승리에 역적이 될 뻔했던 오재현은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안영준은 동료들의 격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갑자기 말해가지고 재현이를 많이 원망할 뻔했는데 다행히 원망을 안 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을 놓고 가스공사는 안영준의 트래블링 반칙이라며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KBL은 안영준의 무릎이 닿았을 뿐 넘어지지 않았고 공을 놓친 상태에서 다시 잡았기 때문에 트래블링 반칙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DB는 37점을 몰아친 알바노를 앞세워 소노를 꺾고 4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벨기에 행크의 오현규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피파와의 인터뷰에선 친정팀 수원을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올 시즌 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며 2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으로 날카로운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오현규. 부진한 팀 성적에 지난 15일 핑크 감독이 경질돼서 입지에 관심이 쏠렸겠는데요. 저한테 또 기회를 정말 많이 줬었던 또 그런 감사한 감독님이시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죄송한 마음이 크죠. 이후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오현규는 오늘 불이해전에서 정확한 침투 패스로 추격골을 어시스트하며 시즌 3호 도움을 올렸습니다. 축구대표팀 최전방 공격수 오현규는 국제축구연맹과의 인터뷰에서 월드컵 출전에 대한 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정효 감독을 선임한 친정팀 수원을 향해 응원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왕 1부 리그로 올라갈 거 우승을 해서 팬분들에게 큰 기대와 큰 기쁨을 드리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농구에서 우리은행 이민지 선수가 신들린 석점포로 팀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모두 9개로 한 경기 최다 3점 슛, 역대 2위 기록입니다.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정면과 코너를 가리지 않고 2쿼터에만 석점포 3방을 터뜨린 이민지. 접전을 펼치던 4쿼터에도 엄청난 슛 감각을 뽐냈는데요. 수비가 강하게 붙어도 오늘은 막을 수가 없죠. 9번째 3점 슛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동료들은 손가락 9개를 펴며 열광했습니다. 한 경기 역대 최다 2위 기록을 세우며 개인 최다 29득점으로 연패 끊어냅니다. 요즘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도 계속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순간들이 떠올라나 보네요.
주말인 오늘은 매서운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중부와 전북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렸는데요. 밤까지 충남지방 1에서 3, 강원도와 충북, 전북지방에서도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3에서 8cm, 강원도 내륙 1에서 7, 경기 동부에도 1에서 3cm가량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를 중심으로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5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0도, 대구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8도,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